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한 가운데 우리 군도 정보 수집 목적의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야 한다고 미국을 방문 중인 김용현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군 전투 동향을 분석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며 참관단을 보내지 않는 게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규 특파원입니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안보협의회를 마친 김용현 국방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우크라이나 파병 반대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 장관은 과거 이라크전에도 참관단과 전황 분석단 등을 보내왔다며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에 보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장에서 활동하는 북한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군을 보내지 않는 게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에 참관단을 보낸다든지 무슨 전황 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우리 군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것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군이 10,000명이나 파견된 걸 보면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참전할 경우 확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북한군에 맞서 다른 나라가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Yes, it could encourage others to take action, different kinds of action, but I won't speculate on what could exactly happen. 김 장관은 북한의 파병으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커진 건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에서 첨단 핵무기 기술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며 안보 불안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군을 러시아에 보낸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자기 자신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군대를 총알바지 용병으로 보낸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레드라인을 넘어가고 있다며 지금까지 하는 다른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에 북한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소규모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장관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전투병 파병이 아닌 참관단을 보내는 건 미래 대비 차원에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규입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략적 협의를 한다고 타스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30일 최 외무상이 러시아를 공식 방문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 등은 추후 안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외무상이 지난 6월 북러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라브로프 장관과 전략적 협의를 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러시아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외교적 대응책을 조율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 병사들이 한글을 익히는 영상 등 북한군 투입을 방증하는 화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북한과의 외무장관 회담은 정기적인 전략 협의라며 북한군 파병에 대해 계속 시치미를 떼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셜미디어인 텔레그램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한글 공부가 잘 되냐고 묻자 러시아 병사로 추정되는 젊은이가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답합니다.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북한군을 맞닥뜨렸을 경우에 대비해 한글을 익히는 장면도 인터넷에 돌고 있습니다. На корейском это будет звучать как мути-порё, сунь-дыро. 이렇게 북한군 투입을 반증하는 영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무부 대변인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이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 정상적인 외교 관행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틀에서 양자 현황과 국제 문제를 정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회동이라는 것입니다.
в Москву с официальным визитом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с министром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ергеем Лавровым прибывает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Цой Сон. 양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미국 대선 대응책 등도 다뤘겠지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파병 규모 확대를 협의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공식 회의를 소집하고 우리나라 등 관련국이 모두 모여 치열한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정부는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러시아에서 받을 돈은 김정은의 주머니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 현장에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네, 미국 뉴욕입니다. 네, 북한군의 러시아 파견과 관련한 안보리 공식 회의에서 관련국들의 입장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오늘 굉장히 북한군의 파병과 관련해서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관련국들이 모두 입장을 밝혔는데요. 홍준국 주 유엔 대사는 이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60만 명 이상의 이 러시아군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이 북한 병사들에게 발생할지 잘 알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북한군은 이 정당한 군사 목표물이 되어 총알받이 신세가 될 우려가 있으며 그들이 러시아에서 받기로 한 돈은 김정은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같은 한민족으로서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민이 느껴진다면 북한 국민을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북한 정권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사는 북한 병력 투입으로써 유라시아 동서 양쪽에 지정하기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즉 북한은 현대전 전투 경험을 얻게 될 것이고 러시아에서 반대급부로 식량과 연료뿐만 아니라 첨단 군사기술 그리고 물자도 요구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러시아 외교장관이 북핵 문제를 종결 사안이라고 주장했는데 자칫 군거 분사를 권고했습니다. 황 대사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If Russia abandons its long-held official position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will undermine the very foundation of the NPT regime. 미국은 북한군 전사자가 곧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북한이 파병을 대가로 러시아에서 군사기술을 이전받을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직접 언급은 피하면서 서방의 허구적 선동이 심각하다며 오히려 우크라이나 측에 가담한 외국인 용병들이 러시아를 침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도 지역 파트너인 러시아와의 협력은 합당하고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것이라며 누구도 끼어들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언에 나선 유럽연합 등 여러 국가들은 북한군 파병으로 전쟁이 길어져 서방과 건의 주의 국가들 사이에 지명 대결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 현지에 지금 소리 상황이 안 좋은데요. 그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앞서 특파원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현장 오디오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이 현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규모를 최소 11,000여 명 이상으로 판단하고 이 가운데 3,000명 이상은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 지역 가까이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을 만나 북한군은 러시아의 군복과 무기 체계를 사용하면서 러시아군 체계로 편입된 위장 파병 형태를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에 포탄 지원을 요청한 적은 없다며 우리 군이 포탄을 직접 지원하는 걸 검토한다는 보도는 틀린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이 오늘 오전 10시 경기도 파주시 국립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 앞에서 한국인과 일본인 납북 피해자들의 이름과 사진 등이 실린 전단 5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각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평화위기 파주 비상행동과 파주시 이장단 등도 맞불 집회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기 북부경찰청과 파주경찰서 등 병력 1,0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양측이 충돌하지 않도록 통제할 방침입니다.
초박빙 판세가 이어지고 있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실언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을 쓰레기로 지칭했다는 건데 해리스 진영뿐 아니라 백악관까지 나서서 지지자가 아니라 혐오 발언을 뜻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이번 대선의 주요 경합지인 노스캐롤라이나로 향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비행기를 타기 전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쓰레기로 불렀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겁니다. I strongly disagree with any criticism of people based on who they vote for. I will be a president for all Americans, whether you vote for me or not. That is my responsibility. 해리스는 현장 유세에서도 트럼프는 자신과 뜻이 다른 사람을 적이라 생각하지만 자신은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초접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바이든 대통령의 돌출 발언이 파장을 불러오자 해리스 진영은 진화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뉴욕 유세 당시 한 연사가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이라고 부른 데서 시작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정 국가나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트럼프 지지자들을 향해 쓰레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백악관은 당시 대통령은 혐오 발언을 비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He's a president for all, but hateful rhetoric that he hears, and this is something that we've done many times from here. We will call that out. We will call that out, and that's what the president said. 해명에도 아랑곳 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공세에 나섰습니다. 바이든과 해리스가 결국 속내를 드러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Joe Biden finally said what he and Kamala really think of our supporters. He called them garbage, and they mean it. Even though without question my supporters are far higher quality than Crooked Joe. 트럼프는 승리를 장담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 소속 유력 인사들의 해리스 지지 선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배우 아널드 슈워제네거는 트럼프는 분열과 모욕, 분노만 만들어낸다며 해리스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미 대선을 엿새 앞둔 가운데 북서부와 북동부의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 경합주 3곳 중 2곳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미시간주의 경우 해리스 부통령이 48%, 트럼프 전 대통령이 43%의 지지를 각각 얻었고 위스콘신주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51%,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의 지지율을 보여 두 곳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에선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48%의 지지율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 당일 밤에 자신의 모교인 워싱턴 DC 소재 하워드대에 있을 예정이라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이 보도했습니다. 하워드대는 인종차별을 금지한 민권법 시행 이전에 흑인을 위해 설립된 전문 교육기관으로 이번 대선에서 아시아계이자 흑인인 해리스 부통령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당일에 자신의 주거지 마로라고 리조트가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을 전망입니다. 스페인 구조당국은 발렌시아 동부 지역을 강타한 30여 년 만에 최악의 홍수로 최소 9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강이나 하천이 범람하면서 급류에 떠밀려 실종된 사람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져 구조 과정에서 추가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스페인 정부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4흘간 희생자들을 위한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10월 31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30대 미혼율이 50%가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결혼과 출산의 주 연령대인 30대 남녀 2명 중 1명은 독신이란 얘기인데요.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한국 저출산에 대해서 걱정한 말도 화제입니다. 전체 연령대에서 미혼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었는데 30대가 특히 두드러집니다.
30대 여자 미혼율은 42%, 남자 미혼율은 무려 60%에 달하고요.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미혼율이 95%로 가장 높습니다. 20여 년 전만 해도 30쯤이면 결혼하는 나이였는데 이젠 시대가 좀 바뀌었죠. 30쯤에 하루가 멀어져 가듯이 결혼하는 나이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30대 미혼율이 50%를 넘은 건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62.8%로 가장 높았고요. 세종이 34.4%로 가장 낮았습니다. 한국 인구 문제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한국 출산율이 이대로면 인구가 3분의 1로 적어질 거라는 겁니다. 다만 결혼 건수는 5개월 연속 늘고 있고 출생아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혼율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일보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의 대안으로 꼽히는 체류 인구를 다룬 기사입니다. 서핑 성지 강원 양양에 몰린 방문객, 그러니까 체류 인구가 등록 인구의 17.4배나 됐다고 합니다. 체류 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르는 방문객을 뜻합니다. 생활 인구는 등록 인구와 체류 인구를 합친 건데요. 등록 인구 확대만으론 지역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 도입된 개념입니다. 올해 2분기 전국 인구 감소 지역 89곳의 생활 인구는 2,85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분기보다 350만 명이 늘어난 겁니다. 등록 인구는 그대로인데 체류 인구가 늘어난 영향이죠. 관광객이 많은 강원 양양과 전남 구례가 특히 등록 인구 대비 체류 인구 비율이 큽니다. 체류 인구 1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5천 원인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체류형 생활 인구에 머물지 않고 최종적으로 해당 지역에 정주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신문도 생활 인구 제도 설계가 좀 더 촘촘해야 한다는 점을 짚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자동차 내수 시장에 걸린 제동이 심상치가 않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신차 판매가 10년 만에 최소라고 하네요. 현대차가 어제 신형 전기차 아이오닉 9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은 침체인 상황인데요. 글로벌 전기차 캐즘이 지난해 하반기부터였다면 국내에선 올해 들어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 길어지는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로 위축된 소비 심리도 자동차 시장 침체 원인입니다. 올 3분기까지 신차 등록 대수는 2013년 이후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그나마 하이브리드 차가 증가세인데 전체 자동차 시장을 끌고 가기엔 아직 부족합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새 차를 사야 상황이 바뀔 텐데 업계에선 뾰족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수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한 연말까지 부진을 극복하긴 힘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일보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의미 없이 흉내내고 또 밈 유행에 숟가락을 얹고 웃음이 웃음냐라면서 국내 예능에 그늘을 꽂는 기사입니다. 최근 SNL 코리아는 국정감사에 출석한 뉴진스 멤버 한이를 따라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베트남계 호주 국적자인 한이의 서툰 한국말을 흉내냈는데 곧바로 인종차별이란 비판이 쏟아졌죠. 패러디를 단순 흉내, 모방이라고 생각하는 K-코미디의 병폐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며칠 전엔 드라마 캐릭터 미성년 여성 주인공인 정연이를 성적 대상으로 패러디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권력을 비틀고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는 게 올바른 패러디인데 현재 SNL의 꽁트는 무의미하고 부적절하다는 질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밈을 쫓고 또 화제에 숟가락만 얹는 식이 된 게 원인이란 분석입니다. 인기 연예 예능 나는 솔로도 무리를 빚었는데요. 비정규직 작가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맺게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SNL과 나는 솔로 모두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다뤄서 문제가 된 겁니다. 신문은 국내 예능 제작에 체질 개선 고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내일부터 연말까지 도심을 환하게 밝힙니다. 칼을 갈고 준비한 백화점들이 인증샷 명소 진검승부를 벌일 예정입니다. 10년 전 신세계백화점이 본점 외벽에 미디어 파사드를 도입하면서 크리스마스 장식 대결에 불이 붙었습니다. 500m 떨어져 있는 롯데백화점 본점도 외벽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고요. 더현대서울은 탁 트인 내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느새 크리스마스 장식은 백화점 업계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얼굴이 됐습니다. 1년 내내 전담팀을 만들어서 준비할 정도로 공을 들이는 프로젝트입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장식과 라이팅 쇼,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와 열기구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네, 과연 올해 연말 인증샷 맛집은 어디가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당장 내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 3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나옵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같은 시각에 이뤄집니다. 이 시장은 재작년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관 추락사를 계기로 알려진 마약 모임 참석자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오늘 오전 11시 15분부터 이뤄집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을 열고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병원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의사를 다치게 한 40대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서초동 병원에서 의사의 약 처방이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의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새벽 시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몰래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들의 범행 모습이 당시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네,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를 어렵지 않게 골라낸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남성들이 흰색 승용차를 향해 거침없이 다가갑니다. 마치 제 차인 것처럼 문을 열어 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트렁크도 열어 내부를 확인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절도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25일 새벽 4시쯤. 차에 타보니 안에 있던 반지와 목걸이, 현금이 든 지갑이 사라진 상태였다고 피해자는 진술했습니다. 커플들 보니까 반지가 2개나 있었는데 둘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다시 방을 열어보니까 지갑도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가 털렸구나 그랬죠. CCTV 영상으로 확인된 용의자는 모두 3명. 주민 대부분이 잠든 시간대라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주차장 곳곳을 활보했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도 않은 대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절도범들은 이렇게 차량 옆거울을 접어두지 않은 차들을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차량 문을 잠그면 옆거울이 자동으로 접히는 차가 많은데 이 점을 이용해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를 골라낸 거로 보입니다. 차 문을 항상 꼭 잠그는 습관을 꼭 확인하는 습관을 잠그고 잘 잠겼는지 한번 체크하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하고요. 저처럼 기존품을 차에다 두고 다니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입주민처럼 등록된 사람만 드나들 수 있는 보안 체계가 아파트마다 갖춰지고 있지만 차량 통로를 이용하면 주차장까지는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절도 범죄는 전국에서 매년 10,00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차량에서 채취한 지문과 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제 신고된 강원도 동해시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일 전북 군산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시작으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3건이 검출된 상태지만 가금 농장에서는 올가을 첫 발생입니다. 중수본은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인 즉시 해당 농장에서 기르던 850마리를 모두 살처분했고 전국 가금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차량에 대해 24시간 이동 중지를 발령했습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통계청이 오늘 9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합니다. 8월에는 산업 생산이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 호조로 4개월 만에 반등했고 소매 판매도 18개월 만에 최고치인 1.7%의 증가율을 기록했는데요. 이 증가세가 9월에도 이어졌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한국은행은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오늘 공개합니다. 8월에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금리가 연 4.08%로 전달보다 소폭 오르며 6월 이후 석 달 만에 상승 전환했는데 9월에도 대출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됐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기대에 못 미친 잠적 영업이익 9조 1천억 원으로 이례적인 자가문까지 발표했던 삼성전자가 오늘 3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확정 실적에는 부문별 구체적인 성적표가 나오는데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4조 원대로 머물 것으로 추산돼 7조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SK하이닉스에 크게 밀릴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 최근 불거진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개최합니다. 금감원이 고려아연 공개매수 불공정 거래 조사와 고려아연 영풍에 대한 회계 심사를 진행한 만큼 관련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재계 서열 11위 신세계 그룹이 이제 이마트와 백화점을 분리하기로 공식화했습니다. 이게 이제 정용진, 정유경 회장이 남매로서 경영을 하다가 이제 각각 분리해서 따로 회사를 경영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실질적으로는 원래부터 이제 경영이 좀 분리되어 있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2012년이 이제 신세계가 사실은 모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모태 기업이 이제 이마트를 따로 내면서 정현중 회장이 이제 이마트를 운영하고 정유경 이번에 이제 회장님이 되셨는데 신세계 쪽, 백화점 쪽이나 면세점 쪽을 운영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 이미 실질적으로는 이마트하고 신세계 백화점이 다르게 운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각각의 이제 경영자 중에 최고점이 정영준 회장하고 정유경 회장이었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본격화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원래 정유경 회장이 이번에 회장이 된 거고 이전엔 사장이었거든요. 네. 사장이 이제 부회장을 거치지 않고 회장으로 빠르게 승진하고 이 회장이 되면서 이제 아예 경영 분리를 하겠다라는 계열 분리에 대해서 명시화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계열 분리를 하려 그러면 위치가 같은 위치가 직위가 같은 위치가 돼야 계열 분리를 명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둘 다 결국은 그 정영진 회장이나 정유경 회장이나 둘 다 회장 직위로 갔음에 따라서 이제 계열 분리를 완전히 진행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적으로 보면은 이미 2011년부터 쪼개져 있었고 지속적으로 경영 자체에 간섭하는 건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장 승진을 하면서 이 회장 승진 계기로 실질적인 경영 분리를 선언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본격적으로 계열 분리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세계 내부 측에서 좀 그룹의 성장과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게 좀 해석의 여지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밖에서 보는 측들은 그 정유경 회장이 부회장을 거치지 않고 승진했다는 거에 좀 포인트를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경영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경영 성과를 인정하고 신세계 백화점이 최근에 가장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실적이 괜찮거든요. 네.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이런 경영 실적을 인정해서 예상보다 빠르게 이제 경영 분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역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최근 어렵죠. 사실 테무라든지 알리 이런 경쟁자들이 나오면서 커머스 시장이 조금 바뀌고 있고 이런 것에 따라 어렵지만 영업이익 같은 것들은 이제 조금 늘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경영의 효율화를 달성하면서 영업이 늘리는 상태라 이런 기조를 유지하겠다. 신세계 입장에서는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더욱더 추구하겠다는 큰 명분 하에서 지금 막 가고 있다라고는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승진이라는 의미가 조금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조금 어떻게 보면 공을 좀 준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다. 아무래도 지금 거의 부회장으로 승진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번 승진이 되면은 사장에서 부회장이 되고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 회장으로 바로 간 것에 대해서 좀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도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해석이 좀 혼재한 상황인데 일단은 이 대기업이 계열 분리했던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제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 신세계 또한 좀 마찬가지겠죠?
뭐 생각보다는 쉬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원래 계열 분리 자체는 그룹사가 있는데 그룹사에서 회사를 떼어내는 거니까 예. 뭐 상법상의 이슈긴 합니다. 상법상의 이슈인데 우리나라 이제 공정거래법에서 예. 친족 간 계열 분리할 때는 상호 간의 출자를 조금 제한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야기냐면 이 계열 분리 자체는 꼭 이유만이 아니라도 어떤 회사 경영이 나빠진다든지 하면은 분리해서 그 회사를 따로 만들기도 하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친족 간의 경영 분리를 할 때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적용을 받고요. 공정거래법에서 이제 3%씩 이상은 못 갖게 서로 3%씩 이상 못 갖게 하는 이런 구조가 있었는데 이미 신세계하고 신세계 내부에선 정리가 되었다. 결국은 이마트 쪽하고 정영진 회장 쪽하고 정영 회장 쪽이 두 분 3% 그러니까 서로 상호 출자를 안 하게끔 이미 주식을 교환했거든요. 주식을 교환해 버렸기 때문에 네. 정영진 회장은 이마트에 18%, 정영 회장은 신세계 18%딱 지분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미 이러한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지 않게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고 실질적으로도 거의 경영에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고 네. 선언만 남은 상태였나 선언만 남은 상태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어머니죠. 어머니가 얼마나 이걸 나눠 가지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 10%씩 양쪽에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나눠주냐 뭐 이런 이슈는 있겠지만 이미 차근차근 준비를 많이 해왔고 2011년에 계열사 분리할 때부터 이런 길이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계열 분리가 신세계그룹에 또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즘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 굉장히 유행 중인데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더본도 지금 공모주 청약에 나섰는데 흥행을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예, 이제 더본 코리아의 공모주 지금 11.8조 모았다는데 공모주 청약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공모주를 받으려고 공모주라는 것은 원래 이제 있던 주식이 아니라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이런 경우인데 우리가 원래는 더본 코리안 기업은 주식시장에 거래된 주식이 아니고요. 이제 상장을 하면서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는데 새로이 주식을 발행할 때 누군가 사줘야겠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 사는데 이제 가격 기반으로 사면은 시장이 너무 혼란하고 이 실제 가격이 얼마나 결정될지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공모 가라는 건 결정합니다. 우리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팔 수 있다. 그러니까 기업 측의 입장에서도 내가 주식을 팔 때 얼마나 수익이 날지, 얼마나 투자금을 받을지가 결정이 나야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흔히 말하는 공모라는 과정을 거쳐서 밖에서 자본을 모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 공모를 하려 그러면 투자자들을 모아야 되는데 이 투자자들이 증거금을 냅니다. 이게 공모가액의 50%를 증거금을 내가지고 예. 어떻게 보자면 내가 공모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공모 금액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 그러니까 이 증거 금액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 주식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많이 사려고 한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 배정이 안 되겠죠. 다 배정이 안 돼서 네. 그 랜덤 균등 배정이라고 해서 한 50%는 뽑아서 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흔히 말해 이 증거금을 많이 내신 분들한테 조금씩 그 비율대로 나눠줘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거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 주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공모주청에 관심이 많다라는 이야기고 이 흥행이 됐다는 얘기는 향후 주가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에도 관심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금 들어온 속보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인데 일단은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뭐 미사일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재원은 분석 중인 상황이고요. 또 일본의 방위성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체를 발사를 했다라고 좀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이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가 됐는데 북한, 러시아 파병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규탄을 한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 대선을 좀 앞둔 상황이어가지고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마지막 도발은 지난달 18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지금 43일 만인 것으로 계산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 11다 4.5톤의 탄두를 탑재한 화성포 11다를 발사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북한이 조금 전에 동해상으로 미사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일본의 방위성까지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더본코리아 공모 청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좀 많이 몰렸습니다. 저도 뭐 했다가 한 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정작 직원들은 청약에 미달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직원분들은 우리사주 제도라고 이야기해서 주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권리들이 있습니다. 미리 신청을 하면은 회사가 주식을 팔아서 잘 된다고 하면은 상장이 잘 된다라고 하면은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그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사주 제도라는 걸 통해서 직원들은 따로 공모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제약이 있냐라고 하면은 우리사주로 받게 되면은 1년간 팔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혹시 그래서 지금 예상 공모가보다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만약 이런 사태들이 발생하면은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흔히 말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나 지금 약간 뭐 넷플릭스라는 이런 것 때문에 과열된 게 아니냐라는 직원들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음식, 그러니까 식료품 업체 혹은 이런 푸드 업체들이 약간 어떻게 보자면 상장했을 때 그렇게 또 1년간 성과가 좋지 않았거든요. 상장치는 잘 됐지만 1년 후에 주가 같은 것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 제약이 많다 보니까 요식업이라는 게 이제 그 매출을 올리기에 좀 제약이 많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혹시나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었고, 다른 자료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공모주를 포기할 수 있는 이런 권리들이 생기면서 우리 사주에서 안 간 것들이 실제 일반 공모주로 많이 빠졌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거는 리스크 쪽. 이게 1년 후에 팔아야 된다는 어떤 제약이 분명히 있고, 다른 기업들을 보면 조금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더불어서 또 백종원 대표가 지금 방송 활동을 또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좀 작용을 했을 것이라는 다양한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밤사이 뉴욕 증시 한번 살펴볼 텐데 주가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네요. 어제 이제 GDP가 발표가 됐고요. GDP가 2.8% 나오면서 예측은 3.1%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그보다는 조금 안 좋게 나온 상황이었다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약간 나라 경제에 대한 우려가 약간 있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상황들. 슈퍼마이크로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AMD 같은 반도체 회사들이, 그러니까 슈퍼마이크로 반도체는 이제 회계 부정 이슈가 있어서 좀 큰 이슈로 다가왔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가이던스가 그렇게 또 좋지 않아 가지고 반도체 분야의 몇몇 기업들이 또 성과가 좋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하락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었다라고, 아마 뭐 거의 혼조세긴 하지만 조금씩 내는 경향들이 있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고 있다라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연착륙하고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3분기 기업 실적만 보면은 예상보다 나쁘지 않거든요. 결국은 S&P 500이라든지 실적 발표들이 있는데 거의 다 이제 예측보다 더 나온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기업 경영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8%란 거는 무지하게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면, 우리나라가 아직 미국의 GDP에 모자란데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도 하고, 실제 IMF 같은 어떤 대외 경제 기관에서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올렸습니다. 7월, 8월에 올리면서 올해 더 예측보다 더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약간 떨어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경기 상황은 나쁘지 않다. 특히나 3분기에는 소비가 늘었다는 또 이슈도 있고 4분기가 또 미국의 소비 시즌이다 보니까 소비에 대한 기대감까지 형성이 되면서 그렇게 나쁜 상태로 가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욕 증시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조금 전 전해드렸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탄도미사일을 조금 전에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군은 미사일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재원을 현재 분석 중인데요. 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이 3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안보협의 회의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직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건 지난달 18일 이후 43일 만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안세영 선수의 파리올림픽 폭로 이후 시작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배드민턴 협회 최종 조사 결과가 오늘 공개됩니다. 문체부는 지난달 중간 조사 결과를 통해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 운영과 후원품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을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중간 조사 발표 이후 배드민턴 협회는 언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한 개인을 횡령과 배임으로 모든 것은 명확한 명예훼손으로 향후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오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서 열린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다시 대표로 선임하는 안건이 논의됐지만 부결됐습니다. 현재 어도어 사내이사인 민 전 대표는 자신을 대표로 재선임해달라며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고 같은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그제 이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고 이에 따라 하이브 측 인사가 다수인 어도어 이사회에서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엔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출근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안개가 말썽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해지면서 현재 내륙 곳곳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는데요. 특히 김포공항에서는 저시정 경보도 발효 중인 만큼 항공기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일교차에도 주의가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2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해 쌀쌀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5도 이상 크게 웃돌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개는 앞으로 한두 시간 정도 더 이어진 뒤 기온이 오르면서 서서히 걷히겠습니다. 밤사이 유입된 중국발 스모그는 동풍이 강하게 불며 예상보다 악화하지 않았지만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은 대기 정체로 인해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해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대체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1.2도, 청주 10.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4에서 6도가량 웃돌며 온화하겠는데요. 오늘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 22도, 광주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저녁 전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내일과 주말 사이에는 태풍 콩레이가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는 최고 2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돼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에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또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